매수를 많이 해보셨다라고 하는 얘기는 IMF, 그다음에 금융위기 이후에 뭐 유럽 재정위기 등 이러한 일련의 경험들을 토대로 해서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2020년 4월 4일 한발 앞서 소식을 전하는 고품격 부동산 토크쇼 부동산 별별스타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자, 요새 사회적 거리두기가 한참 다가서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들리는데, 네, 아무래도 뭐라 그러죠? 정부에서 지원금 푼다고 뭐 이런 얘기도 들리고, 네. 해당 사항 없죠, 부장님은? 저는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래요? 네, 해당 사항이 없을 것 같고요. 뭐 그런 말씀들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요새. 내가 이 대상자가 되면 그 돈을 기부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밝히시는 분도 계시고. 오, 그것도 좋다. 그렇죠.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저는 먹고 살만해. 그러니까 뭐 네. 사실 이거는 돈이 필요한 데 가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편이라 이제 이제 그게 오면 제공할 의사가 있다. 이건 제 생각. 집사람은 동의하지 않을지 모릅니다. 안 받으면 되잖아, 그냥. 아, 그렇지. 잘 네. 몰라요, 저는. 뭐 어떻게 네. 주겠다, 어디까지 주겠다 이런 내용까지 잘 모르겠고. 근데 네. 아마 안 될 거예요. 네. 뭐 신청하는 얘기 소득이나 있던데. 이런 게 안 네. 맞을 겁니다. 저도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그런 거 할 시간에 딴 거 해라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아무튼 뭐 그렇게까지 나서는 거 보면 좀 비상 상황이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제가 동네 아는 주변 분 중에 치킨집 하시는 분이 하루에 70 정도 일매출 파셨대요. 뭐 엄청나게 대단하게 버는 건 아니야, 그렇게 팔아도. 근데 지금 7만 원 판대요. 오. 뭐 홀손님 3일 만에 처음 들어왔어요. 되게 심각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오프라인이 특히 이제 타격이 크고 그런데 장사하시는 분들, 자영업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입장에서 돈을 집에 못 가져와 생활이 안 되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이 지금 뭐 심각한 상황이고 뭔가 대책이 진짜 필요한 기업들도 그렇고 더 늘어지면 안 될 것 같은데 걱정이에요. 그러니까요. 자, 지금 뭐 사회 전반에 여러 가지 걱정들이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에도 그런 걱정들이 그대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오늘 첫 번째 소식부터 하나씩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별별 이슈 첫 번째 소식은요. 세 채 이상 다주택자가 집값 예측을 더 잘했다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주택금융연구원이 발간한 2020년 1분기 주택금융 리서치에 따르면 세 채 이상 다주택자의 단기 집값 예측력이 다른 집단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았다라는 내용인데요. 연령, 소득, 결혼 여부, 거주주택 유형, 거주 면적, 보유주택 수별로 전체 5,043명을 각각 나눠서 이후 집단별로 구성원들의 집값 예측치 그리고 실제 집값 변화 사이의 상관관계를 회귀 분석으로 조사를 했는데, 연구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집값 예측에 성공한 집단은 3채 이상 다주택자 집단뿐이었다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또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집값이 예측을 잘했던 원인으로는 정보 우위와 심리적 요인 두 가지를 꼽았는데요. 또 단기 전망과 5년 뒤의 장기 전망에 대한 예측치도 조금 다르게 발생을 했습니다. 자, 이거 보니까 굉장히 의미 있는 통계였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부동산 가격 예상이 더 적중률이 높았던 이유는 과연 뭘까요? 일단 먹어본 사람이 맛을 잘 알지. 주택을 다주택 했다는 것은 누가 집을 줘가지고 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보통 자기가 어떤 니즈에 따라서 주택을 매수한 경우들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주택자들은 필요에 의해서 주택을 많이 사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시장에 있는 흐름이 아무래도 경험 측면에서 더 높을 가능성이 크죠. 없었던 사람에 비해서는, 적게 가졌던 사람에 비해서는 저는 이제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고, 다주택을 새파란 20대가 하겠어요? 다주택자들은 일반적으로 연세도 더 많으시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사회 경험이라든가 어떤 투자에 대한 연륜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더 많았을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이런 흐름 하에서 연세가 있다 또는 부동산 매수를 많이 해보셨다라고 하는 얘기는
IMF, 그다음에 금융위기 이후에 뭐 유럽 재정위기 등 이러한 일련의 경험들을 토대로 해서 부동산 시장, 뭐 정책이 어떻게 바뀌어왔는가도 당연히 주택을 오래 보유하셨다라고 하면 경험적으로 더 많이 느꼈을 거고, 그 과정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대응하는가, 사람들은 어떻게 어떤 행태를 보이던가,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인문학적 해석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저도 얘기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아직 살 사람이 다 안 산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너 물어보는 네가 사면 그때 꼭 질 것 같다. 뭐 쉽게 얘기하는 것처럼 어떤 그런 어떤 주관적인 이유에 의해서도 보통 판단들을 하는데, 저는 경험치들이 더 많이 쌓여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그런 결과일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조사한 시기가 문제이기도 해요. 지금 상승장이었잖아. 그러니까 뭐 지금 판단했을 때는 더 잘 맞았겠지. 근데 이거를 만약에 앞으로 하락장이 오고 하락장 끝나고 나서 조사했다라고 하면 난 또 반대로. 왜요? 이 조사가 네. 2017년 9월에서 11월에 갤럽이랑 같이 조사를 한 거예요. 네. 그리고 그 결과값은 언제 맞춰봤냐면 2018년 10월달 기준으로 해서 맞춰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 조사를 하고 그럼 마찬가지로 한 5년 뒤에 했어. 뭐 4년 뒤에 했는데 그때 하락장이 만약에 온 경우라고 하면 잘 맞췄나, 누가 더 잘 맞췄나를 따져보면 그때는 뭐 다주택자들이 예를 들어 더 간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그러니까 오히려 가격이 빠진 상황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상승장이었기 때문에 다주택자들은 다주택을 유지하거나 뭐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더 간다는 속성이 많았으니까 오히려 이렇게 그렇죠. 뒷걸음 치다 쥐잡은 격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감안해야 되지 않은가. 상승장 끝에서 지금 일단 이걸 패를 까보니까 그랬다는 건데, 앞으로 하락장이 오면 또 어떻게 될지. 그렇죠. 다주택자 분 중에서도 앞으로 하락을 전망하는 분들 있을 수 있으니까 그냥 그렇죠. 그 정도로 생각하면 되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일단 또 재밌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일단 단기 전망으로 볼 때는 사람들이 예상하기에 지금 현재 심리적으로 가격 상승 흐름이 지속됐기 때문에 향후 1년간에도 주택가격은 더 오를 것이다, 이런 식으로 예측을 많이들 했고요. 5년 뒤에 장기 전망에 대해서는 뭐라고 또 얘기했냐면 심리적 요인들 때문에 대체 투자처가 부족해서 부동산 가격이 오를 것이다 라는 식으로 답변들을 많이 해주셨더라고요. 선생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지금 또 해봐야죠. 그러고 나서 내년이나 5년 뒤에는 과연 이분들이 얼마나 적중률이 높았는지는 다시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자, 그래서 지금 이런 식의 통계를 가지고 각각 해석들이 달라지겠습니다만, 아무튼 의미 있었던 건 수장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상승장에서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결과치를 가지고 따지는 건데, 자, 현재 지금 변곡점이냐 아닌지 또 불안해하는 이 시점에서 과연 통계는 어떤 형태로 나오게 될 건지 저도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로 가볼게요. 강남 금매를 사자, 세 채 중 한 채 지방 사람이 샀다라는 기사가 지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강남 3구 아파트 매매 중 외지인이 30%를 매입했다라는 내용인데요. 이역 낮은 금매를 노린 지방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고, 진입장벽이 낮아져서 실거주 목적으로 추중된다,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뭐 크게 대기 수요와 실수요가 지금 현재 강남시장에 진입을 노리고 있다라는 내용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자, 지금 현재 다들 아시는 것처럼 뭐 코로나 사태, 뭐 질병에 관련된 부분들 때문에 부동산 시장 자체가 굉장히 좀 얼어붙어 있는 것으로 이렇게 다들 이해하고 있는 상황에 지금 강남에 2억 정도가 낮아진 금매, 사실 이것도 2억이 낮아진 게 호가 기준에서 2억이 낮아진 거지 실거래가 기준으로 2억이 낮아진 건 아직까지는 아닌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는 이 상황에 지방의 외지인들이 강남의 아파트를 구입하려는 또 다른 특별한 목적들이 있을까요? 이거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큰 흐름으로 놓고 보면, 자, 이 어떤 큰 흐름이 이제까지 계속 우리가 반복적으로 얘기했냐면, 지금은 뭐 코로나19 또는 이제 12.16 대책 이후의 대출 규제, 뭐 매수가 줄었다, 강남이 꺾인다, 이런 게 어떤 지금 큰 화두지만, 이 얘기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가장 많이 얘기하던 게 똘똘한 한 채 현상이었습니다. 지방 부동산 왜 갖고 있어? 지방 거 얼른 팔고
돈 되는 서울 거 가서 사자 이런 얘기가 어떻게 보면 큰 화두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방분들이 실제로 서울의 주택을 사러 올라오신 경우들이 많았고 지방분들의 상당히 많았죠. 근데 못 산 이유는 뭐냐면 너무 올라서 돈 주고 사야 되는 게 맞나. 근데 장기적으로는 어쨌거나 뭐 계속 이 지방분들이 갖고 계시는 느낌이 뭐냐면 격차거든요. 아이씨 돈이 다 자꾸 서울로 몰리고 도심으로 자꾸 가고 일자리도 도시만 해서 좋은 일자리들 만들어진다고 하는데 나는 몰라도 우리 애들이 뭐 어쩌면 미래에는 서울에 좋은 지역에 집 한 채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어떤 이런 생각이 기본적으로 있으신 분들, 그 중에서 이제 자산이 되시는 유지분들, 뭐 이런 분들이 이제 서울에 살려고 계속 보셨던 걸 거란 말이에요. 이제 그런 분들의 니즈가 어느 정도 있던 상황에서 가격이 꺾였다라는 기사가 보이면 궁금한 거죠. 지금 얼마나 해? 작년에 내가 알아볼 때 얼마에서 못 샀는데, 아, 진짜 그렇게 조정이 됐어? 그러면 진입해볼 만한 어떤 유의는 여전히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 텀에 매수를 주저하다 못 사신 분들이 가격이 꺾이고 나면 그 중에서 진입하는 비율들이 일정 부분 있을 수가 있어서 뭐 이제 그런 비율이 약 한 3분의 1 정도 됐다는 거고. 그래서 뭐 서울 안에서도 지역별로 가격이 좀 꺾여서 움직인 지역, 아직까지는 유지가 되는 지역 이런 부분들이 지금 다양하게 있어요. 뭐 우리가 별별 수다에서도 얘기했었지만 잠실에 아파트 16억 거래 사례 같은 경우 한번 얘기한 적 있잖아요. 그렇죠. 근래 기사들 중 보면 그 이후에 19억 거래 사례가 올라와서 뭐 이번에 3억 올랐던 얘기냐? 뭐 이제 이렇게 회자가 된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뭐 16억 거래 관련해서는 이 사람 캐보니까 뭐 부자 간에 뭐 어떤 내부 거래였더라. 뭐 이제 그런 얘기도 있고 정확한 사실은 제가 확인한 건 아니니까 그렇게 흘러간 얘기들을 봤는데요. 그러니까 가격은 어쨌거나 그런 기사들에 반응하면서 지방의 수요자분들, 뭐 투자자라고도 할 수 있겠고 어떻게 보면 수요자라고 할 수도 있겠고 이런 분들이 급락한 핵심 지역의 부동산들을 이렇게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게 어느 정도 반영이 된다. 뭐 근래 거래 사례 중에 되게 충격적이었던 게 뭐냐면 우리나라 아파트 중에 최고 비싼 애 하면 뭐 초고가 주택을 제외하고는 사실 이제 아파트에서는 아크로리버파크를 꼽을 수 있는데 그렇죠. 아크로리버파크가 근래에도 평당 1억에 거래된 사례가 나왔어요. 33억 7천인가 나왔는데 그러면 이게 평당 1억 그럼 지난번에 거래됐을 때가 34억이라 뭐 거의 비슷한 수준의 거래가 돼서 와 역시 아크로리버파크는 아크로리버파크구나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왔지만 그치. 근데 그 기사의 해석의 이면에는 어떤 얘기가 있냐면 현장 중개업소 사장님 얘기로는 그 34억짜리가 팔리고 그 다음 호가는 36억이었다 이거예요. 36억 달려고 하던 물건이 33억 7천으로 조정되니까 매수자 입장에서는 한 2억 떨어진 느낌이니까 들어온 거일 수 있다. 뭐 이런 평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외진 비율이 이렇게 높다라는 부분은 똘똘한 한채 현상이 이어지는 부분 안에서 아직 그때 못 사신 분들 또는 여전히 진입하려는 분들이 들어온다. 그럼 지금 사는 거래가 되는 이유는 뭐냐? 그래도 조금 거래 가격이 작년에 비해 조정된 호가들 물건들이 있으면서 그 이해관계가 맞아서 이렇게 거래로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지방분들의 관점에서 볼 때는 지금이 기회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는데요. 한편으로는 지금 서울이나 강남의 시장 동향에 대해서 그분들이 정말 제대로 파악하고 그리고 접근하는 것일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좀 있어요. 근데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항상 우리가 투자 그렇잖아요. 야 지금 들어가면 무조건 100% 먹어. 지금 무조건 가야 돼. 그런 확신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시절도 있죠. 또는 그분들이 지금 그 확신을 갖고 들어온 경우일 수도 있어요. 근데 지나가서 보면 저는 그렇더라고요. 그런 확신을 갖고 들어갈 수 있는 때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괜찮을 것 같은데 지금도 뭐 요 정도 선에서 또는 아니면 그렇게 안 오를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뭐 지금 준비되어 있을 때 어차피 모두 사긴 사야 되니까 뭐 지금이 나한테는 타이밍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실수요니까 또는 뭐 지금이라도 뭐 이런 식으로 나중에 이제 울며 겨자 먹기 선택도 있잖아요. 이제 어떤 뭐 여러 가지 지금 막 엄청나게 앞으로 더 오를 거다 이런 기대감으로 안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선택을 하시는 분들은 각자 생각이 다 다를 겁니다. 뭐 틀린 선택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옳은 선택이 될 수도 있죠. 이제 엊그저께 이제 심교원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
교수님께서 이제 인터뷰하신 내용 요새 봤는데 하트 많이 나와 그분 얘기가 네. 나오네요. 근데 이제 그분 얘기도 잘 들어보면 뭐 네. V자 반등 가능성이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V자 반등이 이제 이 코로나19 사태가 해결이 되면 우리 과거 IMF 때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V자 반등하듯이 가격 올라갔던 형태처럼 갈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일시적인 충격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는데 아니 근데 이게 만약에 길어져서 기업이 무너지고 장기적으로 이제 안 좋아지는 그런 상황이 되면 알 수 없다. 이제 이런 부분도 덧붙이셨어요. 근데 이게 잘 해결이 되면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돈들을 계속 쏟아붓고 있는데 돈을 우리나라만 쏟아붓는 게 아니라 미국도 쏟아붓고 어마어마하죠. 전 세계가 지금 쏟아붓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지난 텀에선 그 후유증이 어떻게 나타났느냐 이 쏟아부은 돈이 골고루 흘러가는 게 아니라 대도시에만 집중되더라. 지난 금융위기 때 그런 형태로 나타나서 전 세계의 대도시의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고 금융위기랑은 전혀 상관없었던 북반구, 북유럽 같은 경우도 2, 3년간 50%씩 막 올라가는 급등세가 반복됐다. 대도시 중심으로. 이번에도 돈을 그렇게 쏟아부은 게 코로나가 종식되고 나서 다시 시장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런 대도시 중심의 가격이 폭등하는 부작용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에 대한 얘기를 하신 거거든요. 그럼 우리나라 안에서는 그게 서울인 거잖아요. 만약에 그 말씀대로 작동한다라고 하면 서울 부동산 가격은 다시 더 폭등하거나 불안하거나 할지 여지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가능성의 측면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거고 뭐 받아들이는 거는 각자가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쵸. 그 기사 한편에는 지금 미국의 부동산 시장이 무너지고 내릴 수 있다. 지금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실업자들이 돈을 그러니까 실업자가 지금 되게 많이 발생하고 있고 기사가 언급되는 시점에 뭐 330만 지금 뭐 1000만 뭐 정확한 건 모르겠어요. 근데 그 실업한 이제 분들이 월세를 못 내면 임대료를 못 내고 임대료를 못 내면 주택이 부실해지면서 금융이 부실하고 은행이 무너지면 그 다음에 연쇄 도산 뭐 이런 거에 대한 리스크가 있다. 이제 그런 부분도 미국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함께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미국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같이 조금 봐봐. 미국이 무너지면 우리나라도 그냥 우리나라 경제도 무너지는 거거든. 우리나라 물건 미국 가서 팔아야 되는데 그래서 같이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자, 지금 뭐 국내 부동산 시장에 대해 어떤 정보를 가지고 어떻게 판단을 해서 어떻게 행동하는 것인가에 대한 것들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우리나라 경제 그 다음에 또 국제 경제까지 신경 써야 되는 상황에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단순하게 한쪽의 측면만을 가지고 뭐 이렇게 된다 저렇게 된다라고 하기보다는 소장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종합적인 측면에서 다양한 각도의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돼요. 네. 자, 세 번째 이야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 번스를 빌려서 아파트를 투기하던 부산 지역 풍선 효과가 4개월 새 꺼졌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11월 부산이 동래, 수영, 해운대구가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가 돼 실수요뿐 아니라 투기 수요가 몰려드는 현상이 발생됐다. 뭐 이건 저희 별별사에서 수차례 언급됐었던 내용이죠. 왜 그랬냐? 조정 대상 지역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시 2년 의무거주 등 규제를 강화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이 해제가 되자 단기 차익을 노린 투자자들이 몰렸기 때문이다. 그런데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의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가는, 그래서 침체에 빠지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기간 급등한 후 다시 침체에 빠진 이런 얘기들 하고 있는데요. 일단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습니다. 부산시장이 왜 이렇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크게 세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뭐 가장 대표적으로 얘기 나오는 것은 부산의 공급 과잉에 대한 문제, 자, 두 번째는 코로나 사태에 대한 여파, 그다음에 세 번째는 투기 세력의 감소. 이 세 가지들을 중점적으로 조금 뽑고 있는데 소장님도 부산 지역에 관심 많으셨었잖아요. 네. 제가 이 기사를 보고 그러니까 일단 작년에는 11.6 부동산 대책이 나오면서 부산의 이제 해수동이라고 불리는 핵심 지역의 규제가 그러니까 조정 대상 지역이 해제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빵 부동산 가격이 폭발했지만 실제로는 그 이전부터 상승하는 추세로 반전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거래들이 좀 되고 가격이 오르는 모양새였단 말이에요. 그 이전 시점에도 11.6 대책이 어떤 트리거가 되기는 했지만 그러면서 이제 그 당시에 뭐 버스 대절에서 부산 가가지고 아파트 싹쓸이를 했네 어쩌네 외지인들이 들어가서 어쨌고 실제로 거래량으로도 그렇게 나타났다. 이제 그랬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이 기사를 보니까 다시 부산 시장의 매수 비중도 낮아지고 이제 흐름이 좀 꺾이는 거 아니냐, 아파트 가격 상승률도 꺾이는 모양새다. 이제 이게 나와서 봤는데 뭐 부산만 꺾인 게 아니라 다른 지역들도 추세들이 다 지금 코로나 특히 19 이후에 추세들이 확 줄어드는 모습이 나타나긴 해요. 근데 제가 이제 물건들을 좀 봤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 좀 짚어봤었던 주요 아파트들, 주요 입주권들 가격들을 봤는데, 제가 작년 초에 봤던 가격보다 적어도 2억은 비싸요, 여전히. 그러니까 그 가격이 추세가 이렇게 바뀌었을 수도 있는데, 가격이 그렇게 막 확 지금 꺾여가지고 조정됐다라는 느낌보다는 약간 물건에 따라 조금 편차는 있는 것 같고요. 아직까지 뭐 그렇게 급락을 논하는 그런 수준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가격들 보고 조금 많이 올랐네. 한 2억씩은 다 올랐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이제 걱정하시는 게 공급 과잉에 대한 부분들 얘기하시는데 부산 가보면 실제 엄청나게 많이 짓고 있었는데요. 뭐 이런 부분들이 공급에 대한 초과 공급에 대한 우려로 연결될 수 있는 여지도 좀 있을 것 같은데. 당시에 제가 부산을 별로 매력적으로 생각하지 않은 이유가 그거거든요. 매매가하고 전세가하고 갭이 너무 컸어요. 그러니까 보통 주요 지역들 같은 경우 핵심 아파트 같은 경우는 거의 차이가 3억에서 3억 5천 정도 났었거든요. 근데 2020년, 21년 입주 물량이 적지 않아요. 부산도 재개발 또는 이제 택지 공급 물량들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는 상태고, 부산이 인구가 서울에 비해서 많이 적잖아요. 근데 그 물량 대비 입주 물량 숫자가 뭐 내년 같은 경우는 부산 입주 물량이 내년은 아니구나. 내년 17,000 가구. 네, 17,000이니까 서울이 내년에 2만이니까 2만 300 가구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뭐 물량이 지금 올해 24,000이잖아요. 그러니까 부산의 올해 입주 물량이 내년에 서울 입주 물량보다 많아요. 그러니까 입주 물량이 인구수 대비 그리고 이제 산업의 규모라든가 이런 거 대비 적지 않은 수준이라서 임대 가격이 조금 계속 입주 물량이 이렇게 쏟아지면 전세 가격이 계속 약세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매매가가 올라간다는 건 그만큼 갭이 더 커진다는 건데 부담 느껴지죠. 매력이 조금 떨어지는 거라서 그랬었거든요. 이제 그 이후에도 가격은 올랐습니다만 뭐 저의 선택을 후회하진 않아요. 네. 아무튼 부산은 그런 부분들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결국 지금 투자를 한다 어쩐다라고 하더라도 입주 물량 많은 상태에는 내가 예상보다 높은 전세가를 못 받을 수 있다. 그럼 내 돈을 더 계속 박아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외지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그 돈을 여기다 지금 더 넣을 필요 있을까? 이러면 주춤하고 있는 부분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일부는. 네. 자, 그래서 부산의 어떤 현상에 대해 현재 발생되는 현상에 대해서 이것도 역시 단면만 볼 내용이 아닌 것 같아요. 공급 과잉에 대한 부분, 코로나에 대한 부분, 투기 세력 감소에 대한 부분, 이 세 가지 부분이 종합적으로 어우러져서 어떤 결과가 분명히 도출이 될 것 같은데요. 아무튼 시청자분들도 이 부산 지역의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관심 가지고 저희랑 같이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부산도 분위기가 지금 다시 막 불붙은 상황은 현재는 아니다. 그 정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 이야기 들어볼게요. 아직도 사람들의 관심을 가지는 신문 기사인데요. 제가 이거 자료를 준비하면서 주간 동안 어떤 기사들을 많이 읽어봤나 이거를 좀 살펴봤거든요. 그랬더니 풍선 효과, 그다음에 6억 이하 아파트의 쏠림 현상, 서울 평균 아파트 매매가 9억 돌파, 급매 거래가 성행하고 있고 대기 수요가 항상 대기하고 있으며 강남으로 상경해서 투자를 하고 있다. 이런 식의 기사들이 계속 상위에 랭크되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굉장히 투자나 투기에 바람을 지피는 듯한 뭐 이런 식의 종류의 신문 기사들이 계속 랭크된다는 얘기는 결국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본다는 얘기일 수도 부동산 기사를 누가 주로 보겠어요.
아무래도 부동산에 이해관계가 있거나 이제 이런 분들이 좀 보지 않을까? 희망사항을 섞어서 기사도 픽해서 보지 않을까요? 저도 기사를 올려보면 기사를 이제 제가 매일 부동산 뉴스 브리핑이라고 그래서 이제 기사를 정리해서 올리는데 사람들의 피드백이 나오잖아요. 시장이 여전히 탄탄하다 이런 기사에 대한 좋아요가 많이 눌려. 반응이 좋아. 그러니까 시장이 안 좋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그건 당연한 거지 뭐. 그러니까 좋아요 그런 분들은 사실 보지 않지. 그런 부동산 관련된 정보를 주는 페이지를 잘 보지 않지. 그러니까 이런 어떤 부동산 가격이 여전히 짱짱하다. 여전히 뭐 신고가가 나오고 있다. 풍선 효과에 따라서 이 동네가 지금 관심을 받고 있다. 이런 부분들은 해당 이해관계에 있는 분들의 어떤 트래픽을 유도하기에 되게 좋은 소재죠. 그런. 예. 근데 현장 분위기가 실제 또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어요. 이제 주로 이제 여러 지역들을 다니면서 임장 다니면서 어디가 기회가 있나 보는 이제 임장보고 출판사 대표님하고 제가 지난주, 그러니까 이번 주죠. 방송 나가는 날짜 기준은 지난주고, 근데 이제 녹화하는 이번 주 중에 이제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같은 가격대, 비슷한 가격대에 있었던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코로나19에 지금 분위기가 조금 달라요. 가격이 조금 조정된 데도 있고, 여전히 짱짱하게 호가가 유지되는 지역도 있고, 이거, 제 기사들을 공유하면서 얘기를 해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제가 보는 지역은요, 아직 호가가 안 내렸어요. 진짜 그런 지역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태 이후에 손님 하나도 없다. 매수 지수가 안 좋다. 중개업자들이 느끼는 매수 우위 지수는 빠졌다. 100 밑으로 빠졌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만, 실제로 매도자들은 아직 호가를 안 내린 지역들이 꽤 많이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지금 뭐, 우리, 요번 규제, 12.16 대책의 규제가 가격대에 따라서 이제 대출 규제들이 가면서 이제 구간화, 블록화 될 거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렇죠. 그 현상이 실제로 좀 나타나고 있는 부분도 어느 정도 있는 거예요. 이 얘기하고 별개로 지금 기사에 굉장히 많이 공유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세 가격이 오르고 있다는 거거든요. 전세가가 지금 대책 열심히 해놨더니 전세값만 오르고 있네 이런 얘기들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전세가 불안에 대한 부분까지 포함해서 같이 지금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지금 사회 그런 부분들이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전세가 불안이 일부 국지적으로 지역들 전세가 불안이 왜 생겼냐. 신축 아파트 물량이 쏟아지면 서울 같은 경우는 원래 전세가가 안정화되면 가격이 빠져야 되는데 오히려 이렇게 오히려 다시 올라가고 금방 출렁이고 올라가는 추세를 보이냐. 고덕도 그러고 신길 뉴타운도 입주 물량 많은데 신길도 탄탄한 편이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게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위해서 2년 거주 요건을 붙이다 보니까 입주하면서 임대 물량이 안 나온다. 그래서 가격이 탄탄하게 강화된다. 이런 류의 기사들까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자, 뭐 최근에 사람들 관심사 소비되는 주제들이 보통 그런 얘기들입니다. 자, 그래서 또 보니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과연 이제 랭크된 거는 이런 식의 기사들이 랭크됐는데 절대적 조회수는 과연 높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소장님 제일 빠르시잖아요. 부동산 스터디 트래픽은 어떤가요? 트래픽은 이제 감소 추세입니다. 이게 경제 위기 때 확 늘었다가 경제 위기가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이잖아요. 유가도 이제 다시 올라가고 달러 환율도 조금 안정되는 뭐 좀 빠졌어요. 달러 환율도 좀 낮아졌고 그리고 이제 뭐 주가가 폭락하는 그런 모습이 안 나타나니까 다시 이제 올라가서 다시 유지되는 모습을 보이니까 관심사는 전체적으로 조금 줄어드는 모습입니다. 부동산에 대한 관심도 줄었고 또 한편으로 보면 우리 예전에 경기 한참 안 좋을 때는 사실 부동산에서 아무도 안 보잖아요. 안 보죠. 네, 안 봐요. 네. 느껴져요. 지금도. 아 그래요? 네, 조금씩 관심이 사그라드는 느낌이 다시 가즈아를 외치면 이제 그때 늘어나겠죠. 제가 유의미하게 막 늘어나는 모습, 반응들이 좋아지는 모습이 보이면 말씀드릴게요. 좋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옛날 생각 이거를 정리하면서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당시에 부동산 얘기 끝나면 너 어느 별에서 왔니? 뭐 이렇게 생각하던
사람들의 반응. 제 입에서 부동산 얘기가 안 나오면 진짜 끝인 거지. 그렇잖아. 부동산 얘기를 맨날 하던 놈. 지금 사실 제가 부동산 TV, 유튜브도 많이 안 올리잖아요. 되게 뜨문뜨문 올린단 말이에요. 이미 그런 거야. 사실 부동산 TV의 과거도 보면 부동산 기사가 재밌는 게 많이 나오고 할 때는 막 주 5회도 하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일이 없으면 기사 읽을 게 없네요. 그래서 일주일에 뭐 두세 번으로 줄었다가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 텍스트로 자료를 정리하는 게 너무 벅차다 보니까 영상을 못 찍는 것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재밌으면 저도 막 맨날 시간 내서 새벽까지 찍겠지. 그러니까 지금도 어느 정도 이 기사가 빤한 거예요. 보이는 기사가 다 이렇게 언론사별로 오늘은 이 언론사에서 이 주제 쓰고 그대로 갔다가 여기서 그게 되게 똑같은 기사가 많아. 그러다 보니까 약간 조금 지치는 경우. 그러니까 저도 소개하기 조금 그런 부분도 없잖아요. 신이 안 나긴 해요. 신이 안 나. 그러니까 별별 수다에서 이렇게 떠들면 같은 얘기지만 또 다른 느낌으로 떠들 수 있으니까 별별 수다에서 떠드는 게 또 좋네요. 자, 5번째 이야기 가보겠습니다. 자, 1층 시세는 15억이 넘지 않는데 대출은 안 된다 라는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금융위 가이드라인에 대한 논란 이유인데요. 15억대 초고가 단지의 대출 기준은 KB 시세 전체 평균가로 적용이 돼서 14억 원대의 1층을 계약했더라도 평균가 적용이 되면 대출을 해줄 수 없다라는 지금 금융위의 가이드라인으로 인해서 마용성 등 계약금을 포기하는 사태가 지금 시장의 혼란으로 가중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지금 이게 문제가 되는 이유는, 이슈가 되는 이유는요. 그동안 1층 아파트의 경우에는 하위 평균가를 적용받아 대출받을 수 있었다라고 해서요. 일선의 중개업소들은 당연히 하위 평균가를 적용받아서 대출을 받고 잔금을 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반면에 금융위에서는 무슨 소리냐, 12, 16 부동산 대책 발표할 때 15억 원 초과 주택 대출 금지는 KB 시세 기준을 처음부터 일반 평균가라고 명시했으므로 1층도 예외는 아니다 라는 얘기를 가지고 지금 이야기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자, 15억, 14억대 계약이면 계약금은 1억 4천인 거예요. 엄청나게 큰 계약인데 이거를 사전에 대출이 가능한지에 대해 중개업소 이야기만 믿고 과연 갔을까? 실제 확인해보지 않았을까? 이런 부분들. 또 이런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 특약으로 왜 명시하지 않았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두 가지가 가장 이슈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 기사를 올리고 나서 사람들의 공부는 사기도 있고 이거에 따라 피드백도 좀 많이 있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죠. 실거래가 15억 초과의 대출 규제가 실거래가 기준이냐 아니면 아파트 시세 기준이냐. 근데 아파트 시세, KB 시세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좀 이 유두리가 없다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객관적이라고 하기엔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KB에서 이 시세를 표시하는 게 중개업소 현장의 목소리 이런 것들을 반영해가지고 기록을 하는 건데 그게 그러니까 이게 최저가 기준이 아니라 일반 평균가, 최저 평균가가 아니라 일반 평균가 기준으로 해서 15억이 넘어가면 대출을 해주지 말라는 식으로 금융위에서는 일단 지침을 줬었나 봐요. 근데 현장에서는 이게 조금 다르게 집행된 경우도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실가가 14억 9천이라고 하더라도 이 아파트의 일반 평균가가 15억 넘어가게 되면 대출을 나가게끔 하지 말라고 규제를 한 거죠. 근데 뭐 대출을 상담해 주시는 상담사나 아니면 은행에서 아니에요 나갈 수 있어요라고 해서 진행을 했다가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거는 사례가 너무 많을 수 있으니까. 근데 이 사례는 그럼 실제 있는 사례냐, 계약금을 띄인 사례가 있냐 없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피드백들 갑론을박이 있었거든요. 근데 좀 카더라 기사다라는 평가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계약을 진행하는 중개업소 입장에서 대출이 나온다라고 해서 진행을 했는데 대출이 막혀서 안 될 경우에 계약금을 띄면 1억 4천, 1억 5천이면 엄청 큰 돈이잖아요. 이거를 그렇게 보통은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이거 이유도 달잖아요. 대출의 이유. 뭐 10억 초과 대출 금지로 인해 대출이 안 나온다. 1금융권에서 대출이 안 나온다고 하면
뭐 대출을 조건 없이 해약하기로 한다 이런 식으로 달고 진행할 수 있잖아요. 자기 자금이 없는 매수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진행될 가능성이 되게 큰데 동네 이제 쪽에서 얘기하신 분인데 어떤 분께서 써주신 얘기예요. 저도 동의하는데요. 12월에 지인이 말F 1층 가계약금 넣었는데 대출 안 나오는 걸로 판명 나서 계약금 물러주는 걸로 잘 마무리가 됐고 당시에 그 동네 이야기도 쭉 돌았고 은행에서 너무 명확하게 답을 줘서 대출이 나간 일도 없었을 듯 합니다. 이렇게 댓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알고 다 공유가 되어 있었던 얘기라서 아마 문제가 없었을 것 같다. 지금 12월 달 얘기니까 벌써 기사는 지금 3월인데 그래서 약간 좀 카드라 기사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와서 보면. 근데 모르죠. 그런 소식을 올라프던 부동산이 이렇게 진행했다가 뭐 계약금을 띈 일이 있는지 없는지. 그러니까 이 기사를 가지고 우리가 알았으면 하는 건 뭐냐면 이게 내가 실제 거래하는 가격이 15억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이 아파트의 일반 평균가가 15억을 넘어가게끔 시세가 KB 시세가 나와 있으면 대출이 안 나온다. 대출을 주지 말라고 금융위가 그렇게 딱 규제를 빡세게 해놨다. 이제 이걸 보고 조심하자를 하나 얘기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마음에 안 든다. 뭐가 마음에 안 들어요? 기준이 아닌 그런 어떤 모르겠어요. 기준? 이게 그렇잖아요. 실거래가 기준으로 룰은 내가 정하는 거야 그냥. 왜 대출을 안 해줘요? 내가 룰을 그렇게 정했어 금융위가. 실거래가 15억 상관없고 시세가 그 정도 나오면 네가 싸게 사도 안 되는 거야. 이게 좀 말 그대로 고무줄 같은 룰이잖아요. 이런 건 좀. 저는 사실 이해는 돼요. 왜 그러냐면 이거 15억 넘었는데 계약서에다가 14억 9,900 이렇게 해놓고 대출받아서 진행하는 거 이렇게 할 것이 뻔히 예상이 되니까 저는 그게 싫은 거죠. KB 시세를 그러면 정하는 기준도 룰도 명확하게 정해야지. 15억이 왜 15억이다 아니다. 그냥 중개업소에서 그 정도 시세라고 하는데 몇 개 협력 중개업소 얘기들 듣고 해서 그냥 그렇게 고무줄처럼 정해지는 가격이잖아요. 그렇죠. KB 시세 자체가. 그렇죠. 그걸 기준으로 하면서 이렇게 간다는 거는 사실 너무 후진 금융 또는 너무 관치 금융. 야, 이게 21세기에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싶은 거지. 그러니까 KB 시세가 그렇게 명쾌하게 어떤 기준에 따라 정해지는 게 없는 하에서 말 그대로 16억으로 계속 뭐 유지해라라고 하면 계속 나갈 수 없는 거잖아. 근데 이걸 갖다 그러면 뭐 어떤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일반 평균가도 14억 9,500 이런 식으로 정하면 그때부터 이제 무조건 또 다 나갈 수 있는 거잖아. 그렇죠. 실거래가 15억 넘으면 못 나가는구나. 그것도 안 되는 건가? 네, 안 되는 거겠죠. 실거래가 15억 넘으면 안 되겠죠. 안 되겠죠. 네. 네. 자, 한편으로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15억 초과되는 아파트에 대출이 나가지 않는다라는 사실들은 다들 이미 알고 있는 상황이죠. 특히 이런 지역에 중개를 하시는 분들 경우에는 더더욱 이해를 많이 하시려고 생각을 합니다. 가격이 상승이 돼서 15억이 초과가 될 것 같은 뭐 당장 계약을 하고 대출 신청할 때 KB 시세가 바뀌어서 15억이 넘어갈 수도 있는 거니까 부동산 중개를 할 때는 앞으로 닥칠 예측 그 상황에 대해서 가능성에 대해서 예측을 하고 거기에 맞는 부동산 특약을 좀 작성해 놓는다면 이런 식의 논쟁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요. 뭐 대표적으로 뭐 계약 해제 대출이 안 되면 조건 없이 계약 해제를 하고 지불한 계약금은 반환하기 뭐 이틀 내에 반환하기로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좀 구체적으로 특약이라는 걸 명시를 좀 하면 좀 더 안전한 중개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손님들 입장에서도 고객들 입장에서도 더 믿음 가고 신뢰 가는 중개업소에서 계약을 하게 될 것 같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요새 그래서 우리 부동산 특약 작성 관련된 특강을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닥칠 문제에 대한 예측 이 부분을 굉장히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이런 계약을 하면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저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네. 그거를 특약이라는 걸로 미리 사전에 좀 정리를 해줄 수가 있는데 보통 초보 중개사 분들은 어떤 일이 발생했을지 상상이 안 되시니까. 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경험의 몫이고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명쾌하게 그걸 문장을 어떻게 쓰는지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문장으로 구속력 있게
그러니까 오해가 안 생기게 같은 문장이라고 하더라도 쌍방이 보는 입장에 따라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깔끔하게 정리된 그런 특이한 문장을 만드는 것도 어려운데 그런 거를 이제 강의를 잘 해주시면 도움이 많이 되겠네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특강을 했는데 60분씩 이렇게 해서 했거든요. 완전 메시지예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실수가 중개업 하는 데 있어서 큰 지장이 되지 않게끔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무튼 특약 작성에 대한 중요성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자, 6번째 이야기 들어가 볼게요. 압구정 현대아파트 재건축 등 서울 일몰제가 대다수 연장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정비구역 일몰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사업 추진이 안 되거나 더딘 곳을 정비구역에서 해제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사업 지연, 중단으로 인한 사업성 저하나 주민 갈등으로 인한 주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인데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지난 2012년 1월 31일 이전에 정비계획이 수립된 구역에서 승인된 추진위 중 올해 3월 2일까지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정비구역 해제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정비구역 일몰제가 적용돼서 사라질 위기에 처했던 서울시 재개발 재건축 조합 대다수가 연장 결정이 내려졌다라는 얘기예요. 한편으로는 추진할 수 있으니까 좋을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이게 무슨 뭐 비대위 쪽에서는 안 좋을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의 이해관계가 갈리는 내용일 것 같은데, 일단 굉장히 의미 있는 건 뭐냐면 일몰제가 적용이 돼서 구역 지정이 해제가 되면 그때는 진짜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할 수 없는 건가요? 라는 질문을 하실 것 같아요. 시청자분들이. 잘 아시니까. 네. 그러니까 이 이슈는 뭐 별별 수다에서도 얘기한 적이 있고 부동산 TV에서는 별도 꼭지로도 여러 번 얘기했던 주제고 올해 뉴스에도 되게 많이 나왔던 얘기라서 일단락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준일이 올해 3월 2일이었거든요. 그래서 3월 2일까지 조합 설립 인가를 못 받으면, 그러니까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을 못하면 일몰제에 따라서 해제가 되고, 해제가 되면 이제 사업을 못하는 거죠. 네, 못하는 그런 형태로 가는 거였는데, 이게 이제 작년 초에 많이 이슈화가 되면서 많은 사업장들이 조합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서초진흥이나 아니면 장미 아파트, 잠실의 장미 아파트나 뭐 성수 2구역이라든가 신림 1구역 재개발이라든가 수많은 구역들이 조합 설립 했거나 조합 설립 신청을 마쳤거나 해서 이 일몰제 이슈에서 해결이 됐어요. 근데 지금 기사에서 얘기되는 지역들 중에는 어떤 경우들이 있냐면 사업을 가려고 하는데 선행 계획이 없어서, 그러니까 압구정이 이제 사례에서 많이 나왔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지구 단위 계획이 지금 안 나와서 그 다음 단계 정비 계획 확정이 안 되니까 또 조합 설립을 못 하고 이제 이렇게 이도저도 안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던 것도 있거든요. 또는 뭐 여러 가지 이유로 30% 이상 동의가 30% 이상에 따라서 일몰 연장 신청을 하면 이제 그걸 갖다가 일몰 해줄지 말지를 정하게끔 이렇게 되어 조건부로. 있는데, 예, 그렇죠. 그 판단을 해서 결정하도록 된 건데, 자, 이제 요번 기사의 내용은 그거예요. 3월 2일은 벌써 지났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올라가서 거기서 대부분 다 그냥 그럼 일몰 연장 동의할게 이렇게 해서 연장들 하는 쪽으로 다들 해줬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 다 해준 건 아니고, 2개 정도가 제자문 다시 한번 갖고 와서 얘기하자라고 가서, 그러니까 공동주택 재건축, 단독주택 재건, 그러니까 공동주택 재건축 사업장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그냥 일몰 연장 동의를 해줬고요. 2개가 빠졌는데 그게 이제 신수 2 재건축이랑 그 다음에 정릉 2 무슨 정릉 어디더라 뭐 아무튼 그 2개 정도는 제자문 나왔고 나머지들은 다 일단은 해줬어요. 그래서 큰 틀에서 서울시가 뭐 일단 좀 더 사업을 하세요. 사업을 그렇게 지금 가고 있던 데를 태클 걸지는 않겠습니다. 뭐 이제 이런 모양새로 갔다. 근데 전부 다 된 건 아니다. 그 정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의미 있게 좀 보는 게 이게 사실 재개발이나 재건축 민간 사업이잖아요. 뭐 민간이 어떤 단체를 구성을 해서 진행하는 이런 종류의 사업인데 그냥 가만둬도 되는데 굳이 이렇게 연장해 줄 거면서 뭐 하려고 일몰제를 얘기를 했나? 일몰제라고 하는 제도는 도입의 필요성은 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2012년에 도입될 때도 2011년부터 얘기가 돼서 이제 이 도입될 때도 이게 정비 재개발을 이 동네는 할 거예요라고 해서 정비 예정 구역이 됐는데 사업이 안 가고 지지부진하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많은 재산권 침해가 발생합니다. 뭐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이나 재개발 사업이나. 왜냐하면 내가 땅을 갖고 있는데 낡은 집을 갖고 있는데 여기 재개발할 거니까 새로 집을 짓지 마세요. 그래 버리면 그냥 짓지 말고 기다려야 되는데 언제 할 건데 할 거야. 언제 할 건데 할 거야. 5년 뒤에 가서 언제 할 건데 할 거야. 야 이씨 그 소리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할 거면 언제까지 빨리 해라. 그때까지 안 하면 니들 할 생각 없는 걸로 간주해서 빨리 해제해 줄게. 그게 사실은 재개발 사업은 모든 사람이 합심해서 똑같은 마음을 할 수 없거든요. 같은 구역 안에서, 같은 동네 안에서 마음이 다른 사람들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일정의 기한을 둔 겁니다. 이 단계에서 다음 단계까지 갈 때는 얼마 안에 해라라고. 이제 그 기한이 너무 촉박하다, 촉박하지 않다? 이거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일단 큰 틀은 그거예요. 그래서, 일몰제는 저는 어느 정도는 필요성이 있다. 특히 뭐 초기 단계에서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이제 요번에 이제 일몰 연장이 됐다고 해서 계속되는 건 아니고요. 2년의 기한 하에서 일몰 연장할 수 있게끔 됐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얼마 기간 연장해줬는지 모르겠어요. 보통 2년이니까. 그래서 찾아봤는데 네. 안 나오더라고요. 네, 그 그렇죠. 내용에. 네. 그래서 또 하나가 궁금한 게 진짜 이렇게 해서 사업 추진을 못하면 예를 들어 압구정동 현대아파트가 예를 들어 일몰제 적용을 받아서 해지가 됐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라는 얘기예요? 나중에 다시 정비계획 수립해서 가면 어떻게 무슨 이제는 안 되잖아요. 아니죠. 안 될 일은 없지. 다만 이제 그거는 이제 이런 아파트는 결국은 재건축밖에 아파트는 그 모양이 변하거나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그냥 크게 좀 늦어지는 것뿐이지 언젠간 다시 하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단독주택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문제죠. 이거에 일몰에 따라 해제가 되면 이제 행위 제한이 풀리고 뭐 이제 자발적인 개발 사업들이 가능해지면 재개발 구역 안에는 낡은 집들 몇 개 부숴서 예를 들어 걸어놓기 사업하면 끝나지 아파트 뭐. 줘버리고 네. 빌라들 몇 개 줘버리고 해서 가면 야 이제 우리 다시 재개발하자 가보면 전통적 난개발이지. 그러면 이제 노 불량 건축물의 비율이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또는 그 기타 어떤 주거 시설의 열악함을 보는 기준 자체가 미달하면서 경비구역 시설 요건을 채우지 못해서 그냥 재개발을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거든요. 실제로 그런 것들도 많이 있고요. 재개발 이런 데들 같은 경우는 해제가 되면 조금 리스크가 있죠. 자, 그래서 개발이 되려면 빨리 진행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뭐 지구단위계 이런 거 안 해줘가지고 못하게 발목 잡는 일도 좀 없었으면 좋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선거가 좀 영향을 끼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렇지 않을까? 지금 4월달에 있는 선거가 이런 결정에 있어서 우리가 주택 공급에 그렇게 미온적이지 않다. 또 특히 이제 강남에 재건축 많잖아요. 이것도 만약에 일몰시켜서 해제시켜버리고 했으면 선거에 어떻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선거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자, 7번째 이야기 가보겠습니다. 자, 식지 않은 청약열기에 대한 얘기인데요. 시흥, 순천의 최고 경쟁률 이야기입니다. 지금 현재 다들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19의 확산에도 새 아파트 청약열기는 좀처럼 식지 않고 있다라는 소식인데요. 송도에서 선보인 뭐였죠? 힐스테이트 송도 더 스카이의 커트라인이 70점에 육박을 했고요. 무려 84 B타입 같은 경우에는 만점인 84점에 가까운 82점짜리 통장이 등장했다라는 소식을 가지고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대구에서도 뜨겁다고 하고 송도도 그렇다고 얘기하고 뭐 새 아파트에 대한 희소성, 뭐 가격에 대한 저렴한 분양가에 의한 가격에 대한 이점, 이런 다음에 코로나 사태로 인한 대기 수요가 누적되어 있었다. 뭐 이런 부분들이 중첩적으로 작용을 해서 청약열기가 굉장히 뜨겁다라는 얘기인데, 일단 뭐 비규제 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니까 들어갈 수 있고, 규제 지역에서는 분양가가 싸니까 또 들어갈 수 있고, 또 장기적으로는 새 아파트 가격이 오를 거다라는 기대 심리 때문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또 분양 일정이 뒤로 밀리면서 대기 수요들이 새롭게 청약하는 거에 밀려서 한 번에 많이 들어가게 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크게 4가지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자, 일단 지역별로 청약에 대한 분위기는 좀 다양하게 이유가 존재를 하는 것 같아요. 물론 새 아파트에 대한 기대 심리가 기저에 깔려 있으니까 이런 청약에 대한 열풍이 지속될 것 같은데요. 많은 분들이 예상하는 것 또는 우려를 가지고 있는 경우는 이러한 청약 열기가 앞으로도 계속 되겠느냐라는 얘기. 그러면서 동시에
아파트 청약에 과연 현재 시점에서 아파트 청약을 할 때 주의할 건 뭐가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뭐 앞으로 장기적으로 보유하면 나아질 수도 있으니까 뭐 앞으로 어떻게 된다라는 얘기하기엔 그렇고요. 제 생각에는 대출을 지나치게 무리하게 받아서 아파트를 청약하는 것은 좀 아니다라고 보거든요. 지금 시점에서는. 네,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잘 몰라? 네, 지금 사실 이제 요번 기사에서 언급된 게 되게 지금 기사 제목이 순천이었거든요. 네. 시흥, 순천은 저기 전라도고, 맞아요. 시흥은 이제 수도권이잖아요. 근데 이런 지역들도 엄청난 경쟁률 그리고 이제 높은 커트라인 점수가 이제 가점제의 경우에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추첨자 물량도 그렇고. 그래서 청약에 대한 관심은 일단 뭐 서울 수도권 이외에 지방까지 되게 뜨겁다라고 하는 게 하나고, 그다음 뭐 수도권 풍선 효과 얘기를 할 때 이제 용인, 수원, 그래서 수용성 얘기 많이 하다 그 이후엔 인천 송도, 이제 인천 GTX B라인들 많이 얘기하면 송도가 굉장히 핫했다가 지금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살짝 좀 주춤한데, 그 끝에 있는 이제 송도의 분양 물량인데 여기도 지금 또 이렇게 난리가 어떻게 보면 저는 사실 예상 못했어요. 근데 이제 굉장히 크게 뜨거웠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지역에 이렇게 가는 거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단 당첨되면 어느 정도 피가 보인다. 분양가에 이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이렇게 높은 통장들을 갖다가 넣었다는 얘기는 당첨만 되면 먹을 게 있다라고 판단한 수요들이 통장을 갖다 밀어넣은 거고요. 그런 흐름이 시장 안에 여전히 있는 것 같아요. 자, 계속 이어질까? 대출 이렇게 받아서라도 하는 게 맞을까? 이거는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생각을 해야죠. 앞으로 시장 상황이 계속 이렇게 갈 거다라고 하는 게 맞는 거고, 이제 꺾이고 앞으로 경제를 되게 비관적으로 암울하게 보면 이럴 때는 대출을 이렇게 늘려가면서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거는 뭐 기본적으로 맞는 거죠. 저는 사실 지난주에 대출 좀 갚았어요. 돈 좀 생긴 게 있어가지고 대출 상환했거든요. 뭐 큰 목돈은 아니에요. 근데 저는 대출을 좀 축소해 나가면서 몸을 홀가분하게 하자라는 포지션에 있거든요. 근데 제가 틀릴 수도 있어요. 대출은 또 필요한 그때 받으면 된다라고 생각해서, 또 이제 진짜 안 좋아지면 대출이 그때는 또 열리기 시작하니까, 특히 이제 사업자 대출, 신용 대출 이런 쪽은 열릴 수가 있으니까 하고 있는데, 사람마다 조금 대응하는 방식, 어떤 지금 상황을 보는 어떤 그 시선은 다를 수가 있어서 말씀하신 부분에도 일정 부분 공감하는데 또 그게 정답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 그럼요. 잘 판단하셔서 좋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 무리한 욕심은 화를 부른다라는 말씀을 좀 하고 싶어요. 그래서 항상 기대에 이익이 있는 거 반면 이면에는 리스크가 그만큼 존재를 하거든요. 그러한 리스크가 잘 관리될 수 있는 상황에서 들어가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요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각자 속해 있는 여건, 환경에 따라서 각자 다른 선택들을 하시겠지만 무리수를 두고 움직이는 거는 좀 아니지 않나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전해드리면서 현명한 판단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8번째 이야기입니다. 다주택자가 드디어 고민에 대한 해법들을 본격적으로 찾아서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살던 집을 팔고 그대로 전세로 눌러 앉는다라는 얘기인데요. 6월 말까지 팔아야 양도세 절세를 할 수 있고요. 근데 잘 안 팔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세금을 높여서 본인이 거주해주는, 즉 매수자의 부담을 줄여주는 형태의 양도들이 지금 하나씩 시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일단 정부가 지난해 12월에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올해 6월 말까지 다주택자가 조정 대상 지역 내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세 중과도 배제하고 장기 보유 특별 공제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 또 6월 1일 날 종부세 부담되는 측면까지 같이 겹쳐서 지금 주택을 또 공시가격이 많이 올라가서 종부세 부담이 크게 늘어난 상황이라 지금 주택을 매각을 해야 되는데 또 세금에 대한 혜택도 봐야 되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6월 이전에 증여도 할 건가 말 건가에 대한 생각도 해야 되고 굉장히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는데요. 일단 6월 말이 지나고 나서 7월이 되면
2주택자는 10%, 3주택자는 20%의 양도세가 중과가 되고요. 또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적용도 배제가 됩니다. 이 기간 전과 기간 후의 양도세의 차이점, 그 다음에 증여를 할 때 양도소득세와 부담부 증여에 대한 차이점, 그리고 세금에 대한 차이점, 뭐 이런 복잡한 부분들이 얽혀 있는데요. 제가 일단 첫 번째 얘기 나누고 싶은 거는 이거 아직 모르시는 분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뭘 몰라요? 이렇게 6월 지나면 세금이 바뀐다는 내용을. 그러니까 이거는 혜택이 일부 있는 거예요. 이게 12.16 대책에서 굉장히 이제까지와는 없었던, 그러니까 항상 그 전까지 얘기 나왔던 어떤 전문가들의 지적이 재고주택 매물이 너무 부족하다. 그랬더니 구속을 해서 이제 자료들 이렇게 놓고 보니까 10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의 주택 물량이 한 12만 몇천 채 정도 있는데, 이 물량이면 서울시 입주 물량 3년치다. 그러니까 이 물량만 시장에 조금 나와줘도 재고주택 물량을 해소할 수 있겠다. 그러면 이렇게 오래 갖고 있었던 사람들 같은 경우에 물건을 좀 나오게끔 해보자. 그래서 재고주택 매물 확보책으로 대책을 냈어요. 그게 바로 이제 2020년 6월 말까지 주택을 양도하게 되면 지금 조정대상 지역 이상에 걸려있는 양도소득세 중과도 배제해주고, 그 다음에 이 조정대상 지역 지정이 되면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을 못 받는데 30%까지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받을 수 있게끔 해주겠다. 그러니까 세제 혜택을 줄 테니까 오래 가졌던 분들 중에서 혜택 받아서 6월 말까지 파세요. 이 혜택을 드린 건데, 뭐 시장 상황이 지금 여러 가지가 겹쳐서 이렇게 안 되니까 지금 뭐 사람들이 못 팔고 있는 경우도 있고, 사실 안 팔리는 이유는 호가가 높아서, 또는 매수자랑 그 호가 갭이 좁혀지지가 않으니까 안 팔리는 이유도 있겠죠. 이제 뭐, 그 기한 내에 지금 팔려고 시간이 지금 이제 4월 초, 6월 말까지 얼마 안 남았으니까, 다급한 물량들이 이제 좀 조건을 좋게 해서 나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도 기왕 팔 거면 종부세 부과되기 전인 6월 1일 전에 잔금까지 끝나야 되니까, 그렇죠. 4월, 5월 2달 남은 거잖아요. 네. 마음이 급해질 수 있겠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저희 쪽에 상담 오시는 것들 보면 실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굉장히 놀라웠던 건 뭐냐면 모르시더라고요. 내용을. 내용 그렇지. 자체를.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부동산 대책 나오면 그거 열심히 꼼꼼히 보는 사람이 어딨어. 그리고 그거 친절하게 알려준 사람이 어딨어. 우리 정도나 아는 것이. 그럴 거예요. 네. 그래서 와가지고 상담들을 하시면서 이제 대부분 많이 선택하시는 게, 지금 시장에 물건을 매물을 내놔도 거래가 된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일단 많은 분들이 증여를 많이 선택들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증여를 선택을 하면서 부담부 증여 쪽으로, 그 다음에 부부간 증여 쪽으로 이렇게 하면 세금을 많이 좀 줄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증여 취득세가 너무 세서. 그렇죠. 증여세도 커요. 6억 부담부 증여하게 되면 양도세도 한번 내야 돼요. 근데 사실 이거는 부담부 증여하면 양도세도 이게 지금 들어가죠. 예, 이 공제 받을 수 있잖아요. 받을 수 있는 거 맞죠? 맞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6월 안에 끝내려고 하시는 거. 그래서 저희가 이거 받아가지고 뭐 이쪽에 넣고 저쪽에 넣고 사실 해가지고 이제 서류 받아서 세금 양쪽 다 해서 컨설팅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오우 많아요. 그렇게 어려우시는 분들이 오다 많아요. 보니까 딱 붙어 있더라고. 그걸 써놓으셔서 일부러 그것 좀 이제 하시려고. 그러니까. 근데 좀 찾아오시는 분들이 너무 모르고 오셔서 그걸 좀 보고 있는데 안타깝더라고요. 미리미리 좀 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근데 미리미리 했어도 뭐 지금 상반기에 뭐 눈치 좀 보면서 시기를 재시긴 했을 것 같아요. 네. 아, 갑자기 밀려오니까. 근데 지금 이 내용에서 핵심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일단은 6월 말까지 이런 혜택이 있으니까 다주택자 중에서 10년 이상 주택 보유한 분이라고 하면 이런 선택을 고민해야 된다도 있지만, 이제 선택 중에서 증여가 아니라 그냥 지금 양도를 선택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내가 전세를 깔아줄게. 너는 내 전세를 끼고 사. 내가 전세를 많이 깔아줄게. 전세 시세가 10억인데 내가 한 13억 깔아줄게. 그럼 너 한 3억 덜 내도 되잖아. 그러니까 일종의 갭 투자를 매수자한테는 유도하면서 전세를 높게 깔아주는 이런 형태로 매도자들이, 전세금이 어차피 나중에 돌려받는 거니까 그 돈을 나중에 내가 이사 나갈 때, 전세 빼고 나갈 때 받는다, 이런 마음으로 해서 이제 이런 선택을 하는 매도자들이 있다고 하는데, 조심하셔야 되는 게, 저희가 별별 수다에서도 얘기했지만, 반포의 아파트
그 점유계정 사례에서 사기꾼이 전세 높게 깔아 주세요 해가지고 하면서 대출. 네, 대출 이빠이 받아가지고 대출 가득 받아서 완전히 크게 지금 사고가 난 사례 설명드린 부분 있잖아요. 이 딱 걸릴 수 있습니다. 이게 내가 소유자로 보유하고 있다가 매수자한테 소유권을 넘기면서 임차인으로 이렇게 전환되는 걸 점유계정이라고 하는데, 점유계정할 때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서는 그 효력이 2기 0시부터 발생하기 때문에 소유권 넘어가고 나서 그 전에 대출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오게 되면 내가 후순위가 되면서 대출이 많이 들어오는데 전세 보증금을 못 받을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때 대안으로 전세권 설정을 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갈 수 있게끔 뭐 쫓아가가지고 확인해야 된다. 이거는 진짜 큰 사안이다. 이런 사기에 이용될 수 있다. 그러니까 세금 때문에 내가 내 집 그냥 이렇게 전세 좀 높게 깔아준 형태로 팔려다가 진짜 집 날려먹는 수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고민해야 되지만 이런 방어적인 부분까지도 고려하셔서 판단을 하시라. 이거를 좀 코멘트를 달고 싶었습니다. 자, 지금 여기까지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는데요. 뭐 각자 입장과 상황에 따라 다양한 이야기들이 지금 중첩돼서 적용되는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지역에 따라, 매물에 따라, 또 매수자에 따라, 매도자에 따라, 상황에 따라, 입장에 따라 참 다양한데요. 어찌됐든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 자체도 다들 한 발 떨어져서 지금 많이 관망하는 부분들도 굉장히 많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뭐 어떤 이번에 코로나 문제가 빨리 좀 해결이 되어야 그래야 좀 시장도 좀 제자리를 찾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뭐 계약이 또 온라인 계약한다라는 얘기도 들리고, 그리고 또 뭐 2주간 사회적 거리 두기를 연장하겠다는 얘기가 조금 전에 또 발표가 됐습니다. 거기에 따라 참 불안한 상황인데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수장님은? 이 불안한 시국에. 저는 그냥 계속 쳇바퀴 돌듯 그렇게 살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냥 맞춰서 살아야지. 전 요새 네. 수필집을 하나 보고 있거든요. 네. 기존의 제 성향하고는 좀 다르게 힐링이 많이 되더라고. 저는 한 가지는 안 해요. 그러니까 요새도 매일매일, 그러니까 일주일이 너무 빨라. 엊그저께 별별 수다 찍은 것 같은데 또 찍으러 와야 되고. 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막 시간이 안 가진 않아요. 매일매일, 이게 매일매일 하는 일이 있으니까 똑같은 일이 계속 반복되면서 빡빡하게 지내고는 있어요. 유튜브에서는 조금 약간 뭐 조금 전에 뭐 할 일 없어 유튜브도 잘 안 올린다든지. 유튜브를 덜 올리긴 하는데 네, 그렇다고 해서 한가하지 않아요. 네. 계속 그러니까 유튜브 말고 이 뉴스 콘텐츠 정리하는 게 이게 매일매일 꽤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쳇바퀴돌도 그렇게 살고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 수필집 읽으면서 힐링이 많이 되더라고요. 사실 막 되게 불안도 하고 요새 막 억눌려서 막 살다 보니까 스트레스 지수도 굉장히 더 올라가는 것 같아요. 스트레스는 저도 쌓여요. 왜냐하면 그래서 이게 할 수 있었던 거 하던 것들을 지금 못하고 이러고 사니까 다들 주변에 스트레스가 많이 사람들이 쌓여있는 것 같고 네, 집안에서 와이프 목소리 커지고 그래서 뭐 뛰쳐나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네. 자, 그래서 저는 그런 거 추천드리고 싶어요. 기존에 해보지 않았던 거, 집에서 할 수 있는 것들 중에 색다른 시도들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편으로는 본인이 평상시에 읽지 않았던 장르의 책을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스트레스도 풀고 힐링도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주간도 무탈하시고 저희는 다음 주에 새로운 소식으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